아니 그 진짜 좀 두 분이 책장 뒤에서 인터스텔라처럼 두 분이 그만해 나가지 마.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김동현입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이 책 읽기 팟캐스트, 줄여서 북캐스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책 인사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사람인, 일사, 세상사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책을 읽고 사람과 세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다른 두 분, 세 명이 만들어가는 컨텐츠인데요. 한 권의 책을 놓고 세 명이니까 좀 여러 가지 시각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 성향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어서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봤습니다. 당분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담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저희가 뭐 반응이 좀 있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보시고 주변에 권해주시면 살아남게 된다면 다른 전문가분들도 모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확대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민중의 소리에 아마 이 채널에 처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분씩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보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고요. 지금은 쉬었음 정치인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하는 본업도 하고 평화운동도 하고 글도 쓰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지내는 빠른 80 조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빠른 80? 저 늦은 80들 자꾸 개겨갖고 빠른 80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하 씨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쓰고 책도 쓰는 최규하라고 합니다. 이 책 인사 첫 번째로 읽어볼 책은 김대중 자서전입니다. 한국의 정치사에 길이 남을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자서전이나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초반에 컨텐츠를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20세기 한국 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하면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오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할 겁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해방 전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한국 정치사와 한국 사회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몸소 겪은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한국 현대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코너로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김대중 하면 이 책을 읽기 전이든 이후든 어떤 기억 혹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 분씩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는 철들기 전에는 거짓말쟁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1 때 92년도거든요. 중1 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정계 은퇴를 해요. 그렇죠. 고1 때 95년도에 정계 복귀를 다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미 언론에서는 김대중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좀 또 여당에서 이제 흘리기도 했을 테고 그런 분위기였고, 대학교 1학년이 되니까 대통령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중학교쯤 되면 이제 뉴스를 보면서 내가 뉴스를 보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똑똑한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김대중 보면은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제가 이제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1일 생활권이 아니니까 전라도 사람은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라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때 워낙 뭐 차별을 당하니까 그럴 때였는데, 그래서 김대중을 보면 김대중 하면 전라도, 뭐 혜태, 뭐 이종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정도 이미지가 있었고, 제가 사실 그 고모부 중에 한 분이 전라도 분이 계세요. 전라남도도 아니고 전북 이리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했어요. 전라도 사람이라서. 이유는 딱 하나, 전라도 사람이라서 싫다. 나중에 제 친해지셨는데, 아무튼 김대중 하면 전라도, 거짓말 이런 게 저한테 이제 어렸을 땐 왔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라도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대표적인 마타도였죠. 그리고 이제 이게 빨갱이다라는 색깔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먹혔어요. 저희 고향이 제주도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라도 사람들끼리만 비밀을 공유한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전라도로 빼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은행에 놓치 그걸 뭐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들끼리만 맞습니다. 비밀을 공유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김영삼은 부하들에게 돈을 줄 때 지갑을 열어서 다 보여주고 다 꺼내서 준다. 김대중은 뒤를 돌아서 돈을 꺼내서 준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더 예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돈은 좀 이렇게 해갖고 빼서 주는 건데 김영삼은 누가 이렇게 해서 그런 줘? 얘기들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어릴 때 들었어요. 통 큰 사람이다라는 거고 김대중은 뭔가 이제 의문스러운 사람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그게 구축해온 어린 거예요. 애들한테까지 다 그런 그렇죠. 소문이 돌았던 거죠. 저는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제일 많이 들었을 지역인데 제가 지금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데 지금 나왔어요 대구 사람이. 아 이거 일부러 사투리를 쓴 거고. 9시에 와 9시. 9시. 네. 근데 저희 그 전라도에 대한 얘기는 뭐 이제 그 대구 옛날에는 번호판에 그 지역 이름이 붙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가면 뭐 기름 안 넣어준다. 직접적으로 딱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들은 이제 대선 때나 이럴 때 뭐 저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였지만 그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제 뭐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 거짓말을 잘하고 아니면 사상이 좀 북한하고 친한 그런 사람이고 제가 2001년에 대학을 딱 왔는데 대학을 왔더니 그때 대통령이었죠. 근데 대학에 왔더니 또 운동권 선배들이 또 김대중 욕을 또 엄청 열심히 또 하시더라고요. 다른 의미에서. 네, 그래서 어렸을 때나 대학생이 돼서나 온통 김대중 욕하는 사람들 틈에서만 사실 들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냥 되게 그 어떤 이미지 그 예능 프로에 나온 적 있잖아요. 이경규 씨하고 같이 나온 그 예능 프로에 나온 장면, 그 다음에 2002 월드컵 개막식 때 그 개막 선언하고 그다음에 목에 이렇게 하고. 예, 우리 그 골 넣었을 때 모자 들고 흔들던 장면 그 장면은 라이브로 기억이 나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김대중이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어? 예, 이 유머가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도 보면 이제 뭐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그리고 예전에 그 이경규 씨 프로에 나와서 뭐 했던 유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책에 들어있는 유머들을 이렇게 보면은 막 외교 무대에 가서도 막 유머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심지어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하고 둘이 같이 막 또 막 우스갯소리 같이 하면서 막 서로 친해지고 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 사람 개인이 그냥 아주 이 유머러스하고 뭐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되게 하나의 상징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는데 정치를 말로 한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던 게 저는 그 김대중을 통해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김대중 이전의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조용히 야 끌고 가 이런 힘에 의한 정치들을 겪다가 이제는 말로 하는 정치를 이제 김대중을 통해서 겪었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김대중에게는 그런 이제 유머를 포함한 그런 언변들이 좀 있었던 거. 저는 그전 기억은 사실 별로 없고 대학 들어오고 나서 이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한데 97년이 이제 제 대학 3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근데 그때 상대방에서 이렇게 많이 퍼뜨렸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늙었다였어요. 과연 대통령직을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봐도 이렇게 뭐 잘 걷는 것도 불편하시기도 한데다가 얼굴도 이제 꽤 나이가 70대였기 때문에 73세인가? 70은 노인이죠. 그쵸. 지금이 안 그렇지만.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TV 광고가 등장한 거예요. 김대중과 함께하면 든든 뭐 이렇게 이제 DJ 덕이니까 그 맞아요. DJ를 활용해 갖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DJ DOC 특히 이제 이하늘 씨는 성향 자체가 좀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광고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이덕화 씨가 나와가지고 김영삼을 믿읍시다 뭐 이런 걸 하고 뭐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그냥 뭐 말을 하는 이런 거였는데 엄청 빠른 로고송에다가 이제 팍팍팍팍 지나가는 이런 진짜 광고 같은 광고인데다가 여기에 유명 정치인을 다 배치를 했어요. 그것도 균형 있게 민주당 쪽에서는 노무현, 추미애. 그 사람 다 출연을 같이 했어요. 그렇죠. 광고에 나와요.
자민련에서는 김종필, 박태준. 아 이거 이건 영상 한번 끝나고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봐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에 딱 끝날 때 김대중이 딱 등장을 하는데 엄청 뽀샤시한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의 그 색감을 약간 노랗고 빨간 배경 아니 그 조명을 써가지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까맣게 이제 염색을 해서 거의 60대 느낌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다라는 걸 아무 건강이란 표현을 하나도 안 쓰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이러고 김대중이 얘기하는데 젊은데 이런 느낌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슈를 그냥 꺾어버려요. 실제로 건강 검진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억에 나는 장면은 취임식이었어요. 취임식 자체에 대한 감흥은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마이클 잭슨이 등장한 거죠. 취임식에.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두 사람이 97년에 만났더라고요. 대선 전에.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무슨 투자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김대중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김대중을 만난 거지. 그때 아태재단 그러니까 총재였는데 아태재단에서 만났고 여기서 약간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꽤 하기 잘하고.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감동을 받은 거야.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대선이 있다는데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에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선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취임식에 온 거죠. 다른 일정 없었고 오직 이 취임식을 위한 일정을 잡고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찾아보면 다 검정색 그 양복을 입고 쫙 앉아 있는데 빨간색을 딱 입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자서전을 보다 보면은 김대중이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보고 싶어할 만한 인물이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예. 그러니까 BTS 전에 이 정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나 뭐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세계인 같은 이런 그렇죠. 이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특히 서구권에서 한국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딱 2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박정희, 김대중. 긍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서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김대중이 유일한 20세기 내내 이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서전을 보고 나니까. 그렇죠. 더더욱. 자연스럽게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감 뭐 이런 거 좀 들어볼까요? 일단 너무 두꺼운데 어떠셨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저도 지하철역 같은 데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딱 폼 잡고 읽어야 되니까 저도 한 달 정도 가만 그냥 시간 될 때마다. 한 달 더 걸렸던 것 같은데. 진짜요? 1권을 읽고 2권을 읽었는데 읽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좀 찾아서 읽고 뭐 물론 매일같이 읽진 않았지만은 이게 뜨문뜨문 읽은 거 다 하면은 거의 한 달 넘었던 것 같아요. 워낙 사건들도 많고.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언급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이제 생애의 사건이 많으니까 연표의 도움을 좀 받아서 다시 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네. 이런 걸 펴놓고 보는구나. 확실히 공부를 했네. 예. 이게 좀 순서를 알아야 이제 인과관계가 좀 보이니까. 전 핸드폰을 열어놓고 이렇게 검색을 해요. 맞아요. AI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요약해줘. 쫙 요약을 했어요. 이게 또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 게 제가 모르는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90년대 이후의 과거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나 그나마 이름은 들어봤고 뭐 이런 분들이라서 이 사람 누구다 이런 건 좀 아는데 그 전에 나오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유진상 뭐 이런 사람들.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가들 이런 분들 이야기는 이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땡땡 위키를 찾아보면서 이제 같이 읽느라고 특히 이제 진도가 안 동교 동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또 이제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으니까 또 워낙 또 열심히도 하셨고 그들도 목숨을 걸었고. 그렇죠. 이제 90년대 학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40대들이 볼 때는 철들고 나서 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노회하고 부패한 정치인 이미지인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장난 아니었던 거지. 잡혀가고 막 목숨 걸고 뭐 그러니까 건노갑이라고 그렇죠. 건노갑 이런 네. 사람이죠. 측근에서 그 여기 김경혁 설훈 설훈 의원이 나오잖아요. 동교 동계의 막내. 성함이 특이해서 동명이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설훈이 이제 부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만 저희 동네 국회의원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런 이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나 좀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시민의 권리니까 욕을 하는 거는. 이게 말씀을 좀 하시지 이런 의견이 있다고. 다 알아요. 너무 우리 세대들은. 몰랐어가지고. 이게 여러모로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제 들었던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뭐 책 자체로는 좀 그랬고. 일단 주파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두 권이다 보니까 이게 1356페이지? 예, 그 정도로 이제 무게감이 있는 책이고 이야. 보면서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트 있고, 그러니까 감각이 그만큼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 철학이 정확해서 난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뭐 통일을 하겠다, 이런 목표 의식이 정확한 사람이고, 원래 김대중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그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 저는 이제 김대중 하면 그 얘기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 책에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나와요? 네. 제일 끝에. 제가 너무 빨리 읽어갖고 맞아요. 그렇답니다. 근데 덮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돌아보니까 그 말 그대로다.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의식은 정확하게 철학을 가지고 있으되 현실에서의 이런 부딪히는 것들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해결해 나간 이재명의 실용도 아니다. 이 사람에 비하면.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중정을 만든 김종필이랑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되려고.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재명이 지금 뭐 뉴 이재명 이렇게 하는 거는 될 것도 아닐 정도로 굉장한 실용주의자다. 이 사람 현실주의자고. 그런 생각을 책을 덮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이제 끝까지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대목이냐.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표현이 그 2006년 영남대에서 정치 명예학 박사를 이제 봤는데 이것도 드라마예요. 영남대니까. 영남대가 박정희가 박정희. 동그라미 그려서 만든 네. 학교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사실상 이제 주인인 학교인데 여기에서 자기한테 이제 박사학위를 주는 거고 거기에 자기가 갔고 질의응답을 봤는데 제가 정치학과 새내기인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이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뒷부분에 나오고 이 대목이 책에서는 열린우리당 비판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글도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약간 그랬겠지만 정말 잘 구성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주아 씨는 뭐 책 보면서 어땠어요? 저는 1권 이제 지금 1, 2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1권을 읽는데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게 그만큼 알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언급되는 사건들이 그냥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들이고 현대사 책에서 다 그래도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라는 건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 실제로 그걸 생애 속에서 겪었던 사람이 어떤 한 사람 주인공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막 잘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지고 해서 주변에 이제 다른 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고 이 1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대한민국 민주화 교과서라고 명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그냥 1인칭 시점에서 써놓은 정말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오래 걸렸지만 읽을 만한 가치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은 조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진다. 이제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 1권의 마지막이 대통령 당선까지고 그렇죠. 2권은 대통령으로 살아오신 이야기부터 2권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살아온 이야기에서는 뭔가 좀 약간 국정 홍보 같은 느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걸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고 의외로 좀 빨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1권 읽고 2권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삼국지를 보면 적벽대전에서 끝나요. 근데 그 뒤로 한참 나오거든요. 네. 삼국지는. 네. 그러니까 97년 대선이 적벽대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저는 2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고 이제 이런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자료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1권은 스토리예요. 자료적 의미는 별로 없어요. 2권은 사료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를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외교 현장에 나가서 혹은 정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게 다 사료거든요. 공식적인 입장이었으니까 이런 사료가 나와 있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이걸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느낌으로는 인간 김대중을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사람이 눈물이 많고 굉장히 많이 울어요. 곳곳에서 울고 그 광주 처음 이제 목포를 내려갔을 때도 울고 특히 이제 평양에 딱 비행기에서 평양이 보였을 때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계속 눈물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을 만났을 때 아까 위트 유머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이 좀 있었고 이호 여사에게 옷을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사준 적이 없는 거야. 그 대목이 저는 되게 좋았고 그 후반부로 가면 이 진짜 인생의 말년인데 이호 여사하고 뭐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자서전에 윷놀이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윷놀이를 3판 연속 져서 그거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자서전에 굳이 윷놀이를 3판 연속 져서 30만 원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판돈이 꽤 커요. 그렇죠. 윷놀이 한 판 10만 원 빵이었으니까 당시 가족이 20년 많으니까요. 전이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책 속으로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대중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 책을 보면서 그것을 한 장면만 꼽기 힘들면 두세 장면을 꼽아도 됩니다. 하나씩 좀 꼽아 보도록 하죠. 용신 씨부터 해볼까요? 저는 뭐 뭐니 해도 뭐 일본에서 납치됐던 거였을 것 같은데 1973년인데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누굴 만나러 갔다가 호텔에서 납치를 됩니다. 납치가 돼갖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토막살인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옆에 이제 다른 교수가 이제 그걸 지켜보니까 토막살인은 못하고 묶어갖고 태워서 배로 가죠. 근데 그 과정이 책에 다 나오잖아요. 중간에 톨게이트에서 누가 떠드는 얘기도 들리고 아 누가 떠드는 것 같다. 막 눈이 다 가려진 채로 뱃속에 가서 가파 밑에 이제 숨어 있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 뭐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다가 큰 배가 오는 것 같다가 구출이 돼서 갑자기 이제 그 걔네들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동안 이제 저 화장실 좀 가고 싶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다가 지금 내가 내려줄 테니까 내리면은 눈을 가린 채로 소변을 봐라.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 풀어주겠다. 그래서 내려서 그냥 소변을 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변을 보고 풀어주고선 자기네가 무슨 구국 무슨 단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풀어줘요. 근데 내려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 근처였던 거죠. 그래서 살아서 오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좀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배포가 센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그 가판 속에 있을 때 저는 못 그럴 것 같은데 거기서 자거든요. 피곤하다고 잠에 들어요. 그래서 야, 저 와중에 잠에 들 수 있다는 그 배포와 건강함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 우리 같은 거야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습니다. 뿐만 뭔지 아니라 모르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정출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사람 만날 때나 외국 갈 때 언제 납치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걸 쭉 겪고선 대통령까지 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깡다구와 좀 뭐 성격 자체가 여유가 있으신지 몰라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에서 모든 책의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몰입했던 장면 그리고 사실 이 책으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방송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부터도 그 대목이 어떻게 기술돼 있을까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느와르의 한 장면이죠. 거의. 언제 그 얘기가 나올까 사실 되게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그 전에도 근데 되게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많아서 재밌게 이렇게 읽다가 드디어 이제 그 납치 사건 이야기가 나올 때 차원이 다른 그때 너무 기뻤어요. 야 드디어 나왔구나. 약간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예고편이 너무 재밌을 때 그 예고편에 나온 그 장면이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대목이 나오길 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와 역시나 진짜 이거는 이거 일부러 이렇게 연출해서 누군가 작가가 이렇게 극작가가 이렇게 썼으면 이거 너무 이렇게 과하다. 이거 좀 저기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당사자가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걸 보고 진짜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 책
전체에서 그 장면이 아마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삶에도 이 장면이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하나를 더 꼽자면은 이제 강원도 인제 58년이죠. 강원도 인제에서 미니언 출마했을 때. 첫 선거. 예. 목포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서 예. 가서. 그리고 미니언을 목포가 아니라 강원도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인제에 가서 출마를 결정하고 그 출마했을 때 그 순간이 이제 정치인 김대중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김대중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영호남의 지역구도 같은 건 없다고 해도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들 나를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서 한 번 더 이제 선택받기를 원할 텐데 이미 목포에서 몇 년도죠? 54년에 목포에서 미니언 선거에 나가가지고 당선될 줄 알고 나갔다가 한번 노조에서 도와줄 줄 알고 물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4년 준비해서 다음에 나가면 내가 되겠지. 얼굴도 알렸고 뭐 그리고 그 4년 동안 잘 준비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평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다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미니언 선거 때 출마지를 다시 한번 목포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인제를 정말 모두가 아무도 생각 못했던 인제를 선택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저는 이제 김대중의 꿈은 그냥 민의원 정도가 아니었다.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유일한 존재로서의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니언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 어떻게 미니언이 되느냐까지도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되게 이랬구나 싶었던 게 당시에는 군인들이 다 야당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예, 야당을 다 지지하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 군인들이 전부 다 김대중을 지지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선거 등록이 무효되고 막 이러고 나서는 그 주변 부대를 찾아가서 호소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 사단장이 박정희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박정희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났고 그래서 그런 운명적인 교차들도 굉장히 재밌게 그려져 네, 있는 그렇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박정희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쨌든 뭐 왼쪽에 좀 있었던 그런 거니까. 저는 초반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어쨌든 뭐 납치도 그렇고 뭐 이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알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는 것들은 다 역사책에 나오는 건데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예. 대목이 약간 머리를 꽉 맞은 느낌이었어요. 서울에 있다가 전쟁을 겪은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이 당시 이제 상선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돈도 잘 벌었고 찝차 몰고 이제 서울로 갔죠. 가서 출장을 간 건데 전쟁이 터졌어. 자기는 돈이 있었지 회사에. 근데 회사에 가봤더니 회사가 그냥 점령 당했어. 돈이 없어. 그리고 이거 빨리 가야겠는데 목포로 내려가는데 한강대교가 폭파돼. 뭐야 이건? 어떻게 해서 한강 그래서 이승만 욕을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강 어떻게 건너. 그래서 수원인가 어디에서 이제 가서 어떤 그냥 주민한테 밥 얻어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걸어서 이제 막 피난을 가고 있는데 무슨 다리에선가 미군한테 폭격을 당해. 김제평야에서 김제에서. 예. 저건 뭐야 이러고 이 미국 놈들 이러면서 이제 미국 욕을 엄청 하면서 목포에 도착을 했어. 20일 동안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제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끝이 아니었죠, 근데 또. 인민군의 연예인 형무소에 붙잡혀가 이 인민군 XX들 이러고 이제 반동으로 찍혀. 예, 왜냐면 자본가니까 그 이 한반도 이 뭐죠? 그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이 시기까지 해방 전후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믿을 수 없다. 이게 형성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이승만도 못 믿겠고 우리의 독립을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미군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도착했는데 인민군에 난 잡혀갔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이후의 정치에 꽤나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않고 하지만 누구하고도 그렇다고 해서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포지션의 정치인이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이른바 동교동계 인물들도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제야 인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열정에 감동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 감동이란 표현은 딱 그때 쓰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유신반대 운동을 할 때 처음 만나게 됐고 모니카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의 열정에 감동했고 같이 재판 받으면서 네. 예. 그것이 내가 제야 인사들과 처음 만나게 된 고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 있는 장면은 5.17 쿠데타 직전에 5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서울역 시위가 있었고 여기에 고무됐던 제야 인사들이 예. 이제 김대중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엄청 급진적인 투쟁을 제안한 거죠. 모든 군인들은 무기를 놓고 병영에서 나와라. 모든 노동자는 해머를 내려놓고 예. 뭐 일을 멈춰라. 모든 상인들은 철시하고 모든 시민들은 장충단으로 모이자. 이런 걸 하자라고 제안했더니 김대중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 다 살고 싶습니까? 도대체 목이 몇 개나 됩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기억에 남는 대목이었어요. 이런 말도 할 줄 아시는구나. 예. 이게 뭐냐면 현실주의자라고 이전까지 생각하다가 이건 현실주의가 아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정세인식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좌경적인 투쟁은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목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세력이 몰살당한다. 이 얘기를 이제 했던 대목이어서 약간 서늘해지더라고요. 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6.15 공동선언 3일 동안의 시간이 이제 여기도 이권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권에서 나오잖아요. 제일 재밌는 파트. 제일 재밌는. 네. 저도 막 조마조마하고 막 벅차 올라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게 벅차 오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보면 이제 임동원 장관이 막 밤에 헬기 타고서 막 개성 가고 막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가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또 김정일 위원장이 부정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랑은 서명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차분하게 설득을 하잖아요. 차분하게 설득하고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 결국 또 김정일 위원장도 좀 뭐 호쾌한 성격이어갖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걸 3일 동안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사실은 2000년도에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해갖고 수배 중이었어요. 예, 그때 학생회장이 다 수배자가 되는 거였어서 그래서 짜장면을 이제 오전에 시켜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공동선언 발표가 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의아하고 신기하면서도 기분은 좋지 않았죠. 난 수배자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제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생회실로 전화 와서 용신아 이제 다 잘 된 거 아니냐.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수배를 다 이어가더라고요. 대통령은 북에 갔지만 그렇죠. 그런 원망이 같이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저한테는. 저 진짜 이 책에 그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극적인 장면들이. 근데 이 6.15 공동선언이 나오기까지 그 3일의 이야기만 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재밌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 대목이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가 회사 대 회사로 뭔가 일을 할 때도 사실은 실무선에서 이렇게 뭐 다 그렇죠. 정리해놓고 네. 가서 이렇게 대표들은 세레머니를 만나가지고 하죠. 좋은 얘기 서로 덕담만 하고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건 실무자들이 다 해놓잖아요. 이 두 국가의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선언문 하나를 만드는데 그걸 미리 이렇게 다 세팅된 데서 그냥 요식행위로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내용부터 마지막 서명에 들어갈 이름까지 그 3일 안에 다 결정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그 일선에서 실무 교섭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근데 그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나기 전부터 다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건 내가 정리하겠다는 자신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진심으로 하면 된다. 그 금수산 문화공전인가요? 네. 거기 참배에 대한 얘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래도 일단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추진력? 만약에 제가 거기에 그 실무진이나 아마 뭐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성향상 좀 이렇게 그 좀 보수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돼 있고. 이거 준비 안 된 건 우리 좀 나중에 합시다. 꼭 6월이어야 됩니까? 7월에 합시다. 뭐 이렇게 더 준비해서 하죠. 막 이렇게 말렸을 것 같은데 가자 하고 가서 거기서 그냥 단판을 지어. 양보를 얻어내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양보를 다 얻어내고 자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2, 3일의 이야기는
그런 영화들도 많잖아요. 되게 극적인 하루나 며칠 안의 네, 이야기들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으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만들 수 그래서 있어요. 요거는 진짜 약간 외교 뭐 이런 그 어떤 그 이야기로 잘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뭐 한 2020년대, 2015년 이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게 약간 빠그러지면서는 약간 냉소적인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한테. 그 이제 민족 문제나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이 좀 있었는데, 이걸 읽으면 약간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컥울컥해지고, 그래서 아, 내 DNA에 이게 아직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대목은 약간 기억에 남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출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그 비서관이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이 출영했습니다.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약속이 안 된 채로 간 거죠. 네. 출영하기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성 회고록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왜 하루를 늦춘 거냐라고 했을 때 신변 문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직접 나왔다. 그러니까 직접 나오기 위해서 흔든 거다, 판을. 이렇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나중에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전까지의 이 권의 서술은 굉장히 딱딱해요. 글 2가. 근데 갑자기 감정적으로 급상승을 해가지고 글 자체가 너무 뜨거운 상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3일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맨 마지막 누구 명의로 서명을 할 거냐 이거였어요. 싸우고 누구 명의로 수표를 할 거냐 네, 이렇게 수표. 나와요. 그래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이름 안 쓰고 싶다 이런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지역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전라도 태생이라 그런지 매우 집요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놈의 지역 감정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답변이 너무 좋잖아요. 예. 네. 김 위원장도 전라도 전주 김씨 아니요. 진짜 전라도 사람 아니냐.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면 개선 장군 칭호를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약간 비꼬는 거죠. 그랬더니 개선 장군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 덕 좀 봅시다. 와, 이게 그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들인데 그게 가장 치열한 마지막 합을 겨루는 장면에서 농담과 이게 어떤 위트와 이런 게 파파팍 붙는 이 장면이 저는 되게, 아까 영화로 되면 이 장면 가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 뒤집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여기서 좀 뭐 돌발 질문을 좀 해보면,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어떤 결정타를 날린 게 북한에서 제기한 이제 이국가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면 이쪽부터. 네, 그러시죠. 제가 좀 컨닝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서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적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민족이란 것도 부정을 하잖아요. 우리 민족도 아니다 너네는. 네. 그런 언어까지 쓸 필요가 있나? 네. 우리가 한국에 사는 사람 입장, 남쪽에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섭섭한 입장이. 다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6.15부터 많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정말 하나도 안 지키네. 네, 이런 생각이 들 테고. 저도 이제 젊을 때부터 이 뭐 학생운동이나 정당운동이나 하면서 통일을 바래왔고 평화운동도 하고 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죠. 예. 뭐 규하 씨는 좀 어땠어요? 저 여기 이권에 그 통일 문제에 대한 고민들 엄청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로 치면 이제 국민 정서, 북에서 표현하기로는 인민 정서라는 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개 국가론이 천명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우리가 국민 정서가 바뀌듯이 이 북에서도 인민의 정서들이 계속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이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평양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6.15 이제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할 때 아마 제가 갔을 때 해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깽판 돼가지고 근데 갔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같이 갔었어요. 저희끼리 접촉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고 들었는데 뭐 거기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막 언제쯤 될까요? 말면서 이제 누군가 말을 터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는 막 이런 섭섭함을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일은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 저희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이었나 안내원이었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분이 선생님 그러면서 저희 인민들에게도 인민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반통일 정당의 의원들이 주석단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게 북이라는 존재도 한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다 뭉쳐져 있는 집단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치열하게 거기도 그 안에서도, 사회니까 네, 네, 설득을 해야 되고 서로. 그 서로 토론도 하고 균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생동하는 사회구나라는 느낌이 좀 오히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로 가면은 뭐 통일, 뭐 평화, 북한 뭐 이런 존재들이 굉장히 낯설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그렇죠. 싫다 좋다 뭐 하자 말자가 아니라 그냥 뭐야 그런 얘기를 왜 해? 네. 뭐야 통일을 뭐 어머 제가 통일이래 뭐 이런 얘기를 거기도 세월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인민의 정서라는 게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뭐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영향을 주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저는 이제 보면서 거기야 알아서 그걸 선택하고 뭐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지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과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저의 지향이라는 게 이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 지향, 뭐 이제 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부도 해보고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사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지향과 지금의 정치의 현실을 보면 발끝도 못 가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평등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한 나라의 자주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어떤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고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통일이라는 게 그 전까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이 6.15 공동선언 이후에 그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현실 문제였다면 전 이제는 현실 문제라기보다는 지향의 문제로 약간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북의 선택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읽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의 지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었던 이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진 거고요. 이거에 대한 우리 사회 토론은 좀 진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진보 정당이든 민주당이든 이걸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말과 글의 귀재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연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김대중의 발언 혹은 글에서 최고의 문장 혹은 최고의 단락을 좀 꼽아보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에 책을 제일 많이 쓰신 앞에 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 자체를. 그리고 우리는 그냥 뭐 좀 내 얘기할 거 뽑아왔는데 이분은 이제 책을 옆에 딱 끼고 계신 아니 이게 연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규환님께서 명문장 이걸 어떤 걸 뽑으셨는지 3개를 꼽았습니다. 오. 근데 뭐 하나를 꼽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를 꼽는 건 너무 힘들고 일단 첫 번째는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 저는 문학이야.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삶을 요약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그 뭐 행동하는 양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장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문장이야말로 김대중의 온 삶을 통해 써내려간 한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민주주의라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그 고통과 어떤 시련의 세월을 몸으로 견뎌내고 드디어 기적 같은 순간들을 목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게 그냥 말재주가 좋고 뭐 시인 작가들이 지어낼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삶으로 증명한 얘기니까. 이런 삶을 진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제 자서전에 쓸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바르게 산 자에게는 패배가 없다. 살아서 떳떳하고 죽어서도 승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김대중의 인생에서 굉장히 계속 지금도 사실 이해가 별로 안 되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과 손을 잡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밥을 먹는 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그 같이 밥 먹은 친구들이 누구냐? 노태우 전두환이에요. 노태우 전두환, 그 다음에 걔네만큼이나 싫은 김영삼. 김영삼은 끝까지 못되게 하잖아요. 거기 와서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고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어딘가 우리 역사의 정의라는 관점에서는 좀 나사가 계속 빠지고 삐걱거리고 불안하고 그런 흔적, 그런 좀 흠을 남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의 그냥 개인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문장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뭐 누군가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죽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 내 삶이 어떻게 이 민주주의의 역사에 기록될 거냐를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두환 보면 진짜 그냥 저희 같은 사람이면 나와 멱살 잡고 그냥 밥이 안 넘어가죠. 이럴 것 같잖아요.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 근데도 꼭 참고 용서하고 박근혜가 사과해줘서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자서전에 2번이나 쓰시고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철학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과 증오가 달아 없어진 세상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 요건 이제 요 앞에 문장들이 나를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고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 문단을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거짓과 증오가 달아 없어진 세상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문장을 자서전에 아주 말미에 쓰셨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런 품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꼬라지를 보면 그때가 된다고 딱히 그렇게 품이 넓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런 자서전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세 문장을 꼽아봤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강하잖아요. 그게 좀 삶을 이렇게 이끌어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대목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두환 노태우를 이제 사면하고 이것이 이후에 남긴 후과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이걸 처단하지 못했던 역사가 사실은 재반복된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맞다. 근데 그것을 어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나한테 해라 라고 한 것 같아요. 미안하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다음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저는 남북관계였을 거다. 광주를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가 있고, 그거부터 시간을 돌려보면 서로 총 들고 죽이려고 했던 민족 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뛰어넘으려면 이것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한국전쟁을 겪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이 독재 정권을 다 겪었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본다면 이들을 처단하고 남북관계를 풀자는 게 논리적 모순에 가까웠겠다. 실제로 이 임기 중후반 들어서면은 뭐 과거사위원회라거나 사산이라거나 이런 진상규명 사업들을 계속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써놓냐면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그 합리화를 시키는데, 저는 사실 그 대목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 시대의 피해자는 본인 한 명은 아니잖아요. 뭐 대표되는 사람일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했는데, 그거를 본인 한 명이 다 내가 최고 피해자니까
내가 대표해서 사면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 대목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럼 좋았던 대목은 어떤 문장? 많이 있죠. 저한테 많이 있는데 전 서문에서 좀 긴데요. 일단 정치를 한 이유들을 써놨습니다. 간혹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이것도 좀 놀랐어요. 아, 세상을 바꾸는 게 목표였구나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정치는 현실의 장에서 국민과 힘을 합쳐서 국민을 괴롭히는 구조적인 악을 제거해야 한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 더러는 그런 나를 대통령병 환자라고 매도도 했다. 그래도 개의치 않았다. 대통령병 환자란 말은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나는 정치를 신산유곡에 핀 순결한 백합화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피어나는 연꽃 같은 것이라 이겼다.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지 못했다. 그들에게 진정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게 서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마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뭐 고문받고 이렇게 죽어간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보다 저는 이때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가 돌아봤을 때 이분이 IMF 때 대통령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잘리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회사가 망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등지기도 했고 또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이제 한스밴드 노래 보면 아빠가 회사 간 줄 알았는데 오라실 가서 저 대머리 아저씨 우리 아빠였어 이런 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해고되고 또 경찰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그때 대통령이 돼서 불가피했던 것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저도 이제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근데 그 시대에 눈물 흘렸던 사람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용서를 빈다라고 하는 걸 써놨다는 게 이 사람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만 더 꼽으면 촛불 시위를 보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사이버 공간이 무한 팽창할수록 이렇듯 체온이 느껴지는 지상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터넷 공간에 깊숙이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른바 인터넷 고독 같은 감정에 시달릴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이런 말을 써놓는데 엄청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인프라를 까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그렇죠. 뭐 초고속 인터넷을 뭐 주도해서 만든 대통령이었으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인터넷망이 촛불 시위로 발전한 걸 보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오히려 사람을 외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오면 우리가 뭐 SNS에서 자기 과시하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이런 것들을 이걸 통찰해서 볼 수 있었던 예견력이 있는 굉장한 지식인이다 이 사람은. 그런 생각 못 그런 해봤네. 생각했어요. 특히 저는 요즘 민주당이든 진보 정당 쪽이든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목이 딱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뜀박질은 실패를 향한 돌진의 다름 아니다. 이게 탁 오더라고요. 이 어떤 대목이냐면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그 열린우리당 얘기한 거 아닌가요? 네,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혹은 지금의 진보정당의 모습이 혹시 좀 되돌아볼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국민과 함께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국민보다 반걸음 앞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나오면서 열린우리당에게 조언했듯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민보다 반걸음 앞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학생에게 하는 말을 열린우리당 비판으로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네.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지 이렇게까지 그렇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선명성이라는 문제였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보면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당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보안법, 사학법, 언론개혁, 과거사 이게 4가지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말렸을 것 같아요? 때가 아니다. 반걸음 앞에서만 가라. 너무 앞서갔다. 아니요. 하나만 해라. 하나만. 그게 뭐든지 하나씩 해라. 4개가 다 소중한 4개가 중요한 다 것들이니까. 중요하고 다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만 하기에도 어렵다. 그런데 그 넷 중에 하나만 반대해도 반대편으로 간다. 왜 소수가 되려 하느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열린우리당 만들고 막 어마어마한 기세였고 막 그 진보 진영도 막 머리 깎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 얘기가 맞았죠.
그렇죠. 네, 결국엔 열린우리당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결국. 못했죠.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김대중 대통령을 꼽고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욕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의 균형 이것도 아마 고민해야 될 거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야 될 거고. 요즘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 이 걱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못 알아주면, 그러니까 실패를 향한 돌진이다 이건.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선명성 경쟁들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견 그룹들도 많고, 뭐 정당들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려를 하는가,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이런 대목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요. 1권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좀 재미 중에 하나가 그 연설문 원고를 읽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2권에 나오는 이 연설 원고들은 정돈돼 있죠. 굉장히 정돈되고 이제 정치가의 예. 연설문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1권에 있는 연설문 원고들은 말 그대로 제야의 정말 투사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젊은 시절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그 원고를 이제 말하듯이 되게 천천히 좀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말로 하는 정치의 문을 이제 김대중이 열었다. 아까 제가 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말로 하는 정치의 시대도 이제 20-30년 이렇게 흘렀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대중의 시대와 지금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 이런 대통령의 시대에 좀 다른 점은, 김대중의 시대는 웅변의 정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의 정치는 웅변의 정치보다는 대화의 정치에 가깝죠. 근데 여기에 이 웅변의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의 말과 글의 한 문장 한 문장에 들어있는 힘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사진과 함께 그 웅변 원고를 보니까 볼거리가 없을 때 정치인이 그런 걸 해줬으니까 굉장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 재밌는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가만 1시간 동안 재밌게 들을 수 있고. 한국을 이제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 현대사 자체가 엄청난 굴곡이 있는 역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의 삶 자체가 한국 현대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라고 느낀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장면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개인적인 장면이면서도 또 역사적인 장면으로 또 하나 해서 두 장면을 좀 꼽아봤는데요. 하나는 1954년 목포에서 첫 민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거. 예, 요때가 저는 이제 낙선 자체보다는 낙선 이후에 이제 그 선택이 어떻게 되냐. 그동안 그 잘 나갔던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웅변학원도 하고 막 당에서 이런저런 막 그 좀 빗보지 못하는 일들을 막 하면서 이제 그 글도 쓰고 연구도 하면서 정치인의 삶을 선택하잖아요. 민의원에서 낙선하고 서울로 올라가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이게 이제 김대중을 만들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마 그 최초의 민의원 선거 낙선, 처음에 낙선 이후에 다시 여기서 다음에 선거에 나가겠다, 목포에서 또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4년을 목포에서 또 지냈다면, 아마도 목포 사람들은 뭐 거기서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현대사에는 이름 한 줄 들어가지 않는 되게 흔해 빠진 그냥 지역 유지 출신의 정치인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업 다 접자, 서울 가자, 내 정치인으로 승부 보겠다 하고 서울로 갔던 그 선택, 그 첫 번째 54년의 낙선이 이제 김대중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꼽았던 낙선은 또 한 번의 낙선인데 좀 다른 낙선이에요. 이거는 87년 대선에서의 낙선. 앞에 54년 민의원, 목포 민의원 낙선은 오히려 야기된 낙선이지만 사실 87년의 대선에서의 낙선은 개인으로도 우리 역사로도 참 너무 뼈 아플 수밖에 없는 낙선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때 낙선이 아니라 당선 혹은
단일화를 기념삼으로요? 통해서 아니면 뭐 그때 추진했던 것처럼 뭐 정부 통령제로의 개혁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피 흘릴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애통함이 있었어요. 54년에 첫 번째 한 번의 낙선, 그리고 87년에 또 한 번의 낙선, 이 순간들이 김대중이라는 인물 개인으로나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서전에도 그 후회를 막 남겨놓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양보했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자서전에 남겨놓잖아요. 근데 그 한 줄로 남았지만 그 한 줄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회한들이 거기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로서,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그 순간의 선택에는 참,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돌아간다면 제발 아니 그 진짜 좀 두 분이 책장 뒤에서 인터스텔라처럼 두 분이 그만해 나가지 마. 좀 잘 좀 얘기 좀 하세요. 진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용신 씨는 좀 어땠어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그 죽다 살아난 게 최고의 터닝 포인트인데 원래 이제 김대중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 민주 세력 내에서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외국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김영삼이 국내에서 계속 그렇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고, 기성 정치인들은.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87년 대선 나온 다음에 뭐를 하냐면 88년 총선을 앞두고 그 재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해찬이라거나, 이해찬이 유월항쟁 때 국보원의 상황실장이었던 활동가예요. 그렇죠. 여기 흡수하고 문익환 목사님 동생인 문동환 목사님을 흡수해요. 그래서 91명을 흡수해서 민주당 한 체제를, 혁민당을 만들죠. 그렇게 한번 흡수를 하고 95년도에 이제 정계 은퇴 다 다시 복귀하면서 새정치 국민회를 만드는데, 민주당 쪽에 김근태 의장이 일부 합류를 하는데 그걸 딱 품습니다. 품어서 새정치 국민회를 만들고 추미애도 불러와요. 그때 추미애가 95년도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95년도에 한번 재야를 이끌고 그냥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젊은 필수열이라고 해갖고 송영길을 1번으로 해서 뭐 이인영, 임종서 이렇게 쭉 끌어오거든요. 근데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재야를 대표하는 이 거대 정당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김대중 옆에 있는 자기 편의 사람들, 민주파의 정통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민주당 정치 세력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이 기반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써놔요. 이렇게 정치계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합니다. 네. 그렇죠. 평민년이었죠. 네. 평민년이었고 그것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으로 본다면 흡수를 한 것이고, 87년 대선 패배 이후에 이른바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평민년을 구성을 하죠. 이해찬 회고록을 이제 읽어봤었는데, 이해찬은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냐면 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민당은 거의 사람도 없었고 행정 기능도 없는 서클 수준도 안 되는 이런 당이었는데, 이대로 저 당을 놔두면 저 당 자체가 그냥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진보정당을, 노조 기반의 진보정당을 서구처럼 만들려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의 기반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들어가서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을 시켜서 민주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평민연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그때 내세웠던 게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의 입장에서는 흡수고, 이해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노선. 예, 어떤 정당 노선을 제시하고 정당 운동으로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87년 항쟁 이후에 노조가 성장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민주노동당이 탄생을 한 거니까, 이 10년의 사이 동안 민주당은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본격적인 민주당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1995년 새정치 국민회의 창당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와서 만든 당이긴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때 이 당의 당헌에 참여민주주의,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조국광복운동의 정통성, 민주화를 선도한 민족민주 세력의 정당, 이러한 당헌을 깔아요. 지금의 민주당의 기틀이 평민연에서 건설이 시작돼서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당이야? 딱 그냥 바로 대답해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다.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참여민주를 지향한다. 이거를 완전히 정립해낸 게 이제 95년 창당이라고 좀 평가가 돼서 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그리고 이 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가 가능했던 거는 저는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1976년 3.1 구국선언. 이게 유신반대 구국선언이란 말이죠. 이게 김대중이라는 제도 정치인이었죠. 그 전까지는. 네. 그러다가 재야운동권을 직접 만나게 된 계기가 이 1976년 3.1 구국선언인데 유신헌법 철폐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죠. 긴급조치의 시대였고 이때 김대중이 무슨 선언을 하냐면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요. 제가 감옥에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정치인에서 사회운동가로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난 거죠.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재야운동가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감동을 받고 이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치인이긴 한데 실제로는 사회운동가로 살죠. 망명도 하고 망명길에서 가서도 예. 단체를 무슨 연합 그쵸.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운동체를. 그리고 거기에 대표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이제 잡혀가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김대중은 정치인이었고 그쵸. 정치인이어서 핍박받다가 망명을 갔다가 뭐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뭐 망명 받다가 대통령 나갔다가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완전히 사회운동가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일권이 그 자체로 우리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게 그런 게 담겨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정책도 많이 냈고 어쨌든 대통령이 됐고 사회는 꽤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요. 아마 이 콘텐츠가 돌아간 그 시기쯤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의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를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질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읽다가 이렇게 한 문장씩 이렇게 메모장에 핸드폰에 옮겨 적었는데 근데 통째로 좀 옮겨 적은 유일한 대목 이 질문의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권의 좀 막바지 쪽에 그러니까 그 2권이 집필된 상황이 이제 이명박 정권이 네. 막 이제 여러 가지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성과들을 좀 이제 헤집어 놓고 있는 막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 걱정을 하면서 쓰신 대목인데 나라가 걱정이다. 우익을 가장한 독재 세력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세상이 바뀌어 민주주의는 반석에 선 것처럼 보였다. 국민들도 이를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군사 독재 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 믿을 수 없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을 보고도 이제 이 독재 정치에 평생을 바쳐서 이제 싸워왔던 사람으로서 그 독재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보신 거겠죠. 이제 이 걱정이 아마도 2004년, 2005년 지금의 이 모습을 만약에 살아서 보셨다면 이거보다 더한 수준으로 아마 또 글을 남기셨겠지만 제가 뭐 잘못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막 찔렸어요. 그냥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원하고 바라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유산을 저희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어떤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이 대목의 글을 읽으면서 뭐 이명박 정권 뭐 물론 이제 지금 윤석열의 내란을 정말 헌신적인 시민들의 투쟁으로 진압하고 지금 다시 나라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내란 세력들이 반격을 꿈꾸고 있고 실제로 국지적으로 그런 반격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극단화돼서 이 우익 세력들이 내란 세력들을 비호하면서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장동혁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당의 대표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선배들이 평생을 거쳐서 투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민주주의 유산을 우리가 좀 잘 못 지켜낸 게 아닌가라는 죄송한 마음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돌아와서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좀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대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극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싫어서 나를 찍고, 얘가 싫어서 얘를 찍고 두 번밖에 못 찍으니 소수선거 구제 폐해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원래는 노태우랑 김영삼은 중선거구제를 하고 싶어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차피 떨어질 놈들이 동반 당선되고 싶어서 저러는 거다. 소선거구제를 관철하잖아요. 그 소선거구제가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의 폐해로 이 양당제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근데 책을 읽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완전히 양당제주의자예요. 맞아요. 예. 미국식 그런 양당제를 점에서 자리 잡게 하는 게 예. 목표라고 했었어요. 미국식 제도를 이상적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폐해를 좀 만들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자기의 별칭을 미스터 지방자치라고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 지방자치를 단식해서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렇게 만들어낸 지방자치가 원래는 부정선거를 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만들었는데 뭐 부정선거 막는 도구는 됐는데 정치를 더 피폐화시키고 더 슬럼화시키고 더 수준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또 소선거구제랑 합해져 갖고 예. 이게 근데 둘 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네, 뭐 제도라는 건 이제 그 당시의 요구와 네, 시대 반영을 한 변화가 거니까. 이제 저는 뭐 되게 능수능란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는 하자고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을 본다면 걱정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에게 주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품격이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품격은 둘째치고 지향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국민보다 반발 앞서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앞서 나가는 건 있는가? 네. 그런 걸 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 도대체. 그 정치인으로서 혹은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고민이 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란을 막아낸 거죠. 내란을 막아낸 것은 이 시대의 성과인 거죠. 이 지난 87년 이후에 쭉 만들어온 이 여러 가지 뭐 결함도 있지만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나 민주주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의 성과와 그 힘으로 내란을 막았는데 이거 다음이 뭐지?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그 단초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김대중 정부가 최초로 한 게 많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많이 사람들은 뭐 초고속 인터넷만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감동받았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사 정리도 그랬지만 처음으로 여성부를 예.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여성부야. 여기에 한명숙이라는 사람을 기용을 하거든요. 대단한 거죠. 이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되게 여러 번 언급해요. 그런 것,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뭐뭐, 여성 뭐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등, 소수자 이런 지향을 갖는 이들이 이 포용되는 국가, 이들에게 이제 평등이란 관점이 제시되는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단초들을 던져놓은 것 같은데 너희들의 지향은 뭐야? 그런 거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걸 좀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더 할 것 같아요. 내줘라. 청년들에게 내줘라. 그러니까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세 번째 스텝 있잖아요. 재화를 흡수했다는 세 번째 스텝. 그러니까 원 스텝은 사실 그 당시에 주류 운동권들을 받아들인 거고, 투 스텝은 이제 그런 이제 유명한 굵직한 사람들 받아들인. 쓰리 스텝이 중요했는데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의 주류가 됐거든요. 그때 30대 초반을 받아서 예. 지금 30대 초반한테 줘야죠. 새로운 시대를 키워야 된다. 예. 그리고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다. 과감하게 내줘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에 빠른 80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그럼 우리 중간 세대는 다 이렇게 잘라서 나가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죠. 투표하면 늘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1위로 올리는데 성공한 대통령 하면 또 김대중 대통령 뽑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두 분을 다룬 컨텐츠나 책이나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을 다루는 날은 아니니까 김대중을 다룬 책이나 컨텐츠
난 요거를 좀 소개하고 싶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기리의 김대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2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OTT에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 이 두꺼운 거 1권을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영화관 가서 봤을 때 거의 저와 제 주변 사람들 한 3-4명 앉아서 보긴 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제 김대중과 해태 타이거즈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은식 작가라고 이분이 스포츠 관련 작가신데 야구 관련해서 많이 쓰시는 거기 어떤 대목이 있냐면 김대중은 꺾인 현실의 날개였지만 무등야구장의 해태 타이거즈는 날아오르는 희열이었고 모든 희망의 상징이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 가야지 이 논란이 있잖아요. 배제고가 해갖고. 근데 원래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교 야구가 그 야구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광주일고, 군상고 이런 데가 이제 제일 잘하는 팀들이었고. 근데 그게 원래 희망이었다가 그 사이에 이제 5.18이 있고 82년도에 전두환이 프로야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86년부터 89년까지 4년 동안 해태가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86년부터 89년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인 거예요. 그때 해태가 왕조를 만들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 김대중을 외치고 해태를 외치고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고 또 무등 경기장이라고 한 데가 5.18 때 그 택시 기사들 퍼레이드를 시작한 데가 무등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항쟁의 상징 같은 곳이고 울분을 토하는. 그래서 이 팀이 그 승리곡이 목포의 눈물이잖아요. 그 단조의 서글픈 노래를 누가 들으면 게임 졌냐? 이렇게 할 정도의 노래를 하는 그 한이 담긴 야구에 이런 데인데 이걸 이제 뭐 야구, 정치, 김대중 해갖고 다 묶어서 쓴 책이에요. 재밌다. 광주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도 좋고 김대중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이게 입체적으로 잘 그려진 재밌는 책입니다. 저는 그 김진양 개성공단 이사장님 책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뭐 민주주의의 유산이라는 표현을 좀 썼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의 정책적 유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유산이 저는 이 통일 정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 이제 우리 민간인들도 이렇게 부잣집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유산을 좀 남겨주셨는데 아들들이 좀 이렇게 좀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좀 약간 실수해가지고 그렇죠. 멍청 말아먹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잘해보려고 하다가 좀 멍청 말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잘해보려고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치, 가끔 부직스러운- 이제 아들들만 잘못한 게 아니고 좀 다른 애들이 또 이렇게 좀 잘못하기도 하고 방해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날려먹은 김대중 정부의 가장 아까운 유산이 저는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해요. 예. 개성공단을 표현하는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곳. 네. 남과 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일하고 그 열매를 같이 나누잖아요. 예, 그 개성공단이라는 위치도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거기를 북이 내주면서 거기서 같이 한번 우리 공존과 공생을 꿈꿔봅시다라고 했던 그 소중한 결정들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제 지금은 그땐 그랬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개성공단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특히 이 권에서 북과의 이제 통일 정책, 평화 정책에 대한 그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좀 평화 체제, 새로운 뭐 통일의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면 그 출발 역시도 저는 개성공단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지양 이사장님이 이제 대중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책을 통해서라도 그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많이 잘 알고 싶어졌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이 자서전 1권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아요. 킹메이커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설경구 씨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연구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연설 같은 것도 이제 말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1권이 그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 네, 그렇죠. 그런 격으로 돼 있죠. 실제 대사가 거의 자서전에 있는 문장이 맞아요. 실제 대사가 거의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약간 이제 극적인 그 이제 좀 재미를 위해서 뭔가 정치 비사 느낌으로
이 숨겨진 아주 천재적인 책사의 존재 뭐 이런 식의 그 좀 호기심 어린 요소들을 집어넣어 놨는데 이제 그 요소는 너무 과하게 이제 집중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 이야기를 쭉 훑어가면 저는 그 영화를 본다고 이 책을 안 읽어도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예, 정말 만약에 OTT로 본다면 중간중간 멈춰놓고 자서전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오! 저 대사 여기 나오는 거 상업 영화를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이거 그대로네. 약간 이런 느낌이 중간중간 들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뭐 어설프게 알고 한번 봤었던 영화인데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보면서 굉장히 2시간 동안 재미를 느꼈었어요. 네. 지역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그런 그렇죠. 내막들이 다 나오잖아요. 책을 딱 읽고 영화를 보니까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이 1권을 김대중 자서전 1권을 좀 만약에 읽어보겠다 혹은 읽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보시면 조금 재미있게 또 그 시절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책 말고 이 책의 보조 교재인 육성회고록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재미는 좀 덜합니다.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책 자체가 그 구술을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한 거죠. 이제 도서관장이랑 여러 명이 이제 구술을 한 거고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쭉 물어봐요.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쭉 구술을 하고 구술한 걸 바탕으로 연표와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자료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기초적인 걸 쓰고 이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검토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자서전을 검토를 못하고 가죠.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기 4일 전인가 5일 전에 이제 잘 부탁한다고 하고 이제 그 자서전을 쓰고 있었던 거죠. 죽기 직전에. 이호 여사가 최종본을 이제 검수를 했고, 근데 그 구술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문장으로 만든 거고, 이건 다 말이에요. 그냥 워딩 거의 그대로. 그게 더 짧은가요? 네. 그렇구나. 작가들. 왜냐면 살아있는 육성이라서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책 김대중 자서전 다뤄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헌책방에서 샀는데 사고 깜짝 놀랐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왜냐면 이걸 뭐 찍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이런 그 원래 이 책을 갖고 계셨던 이 주인장께서 이런 스크랩들을 엄청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 표지를 아예 잘라서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이제 정상회담 당시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사진이고 책을 이렇게 만든 그리고 사람이 있구나. 이 책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건마다 그것과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다 스크랩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막 제목도 써놓으셨네요. 예, 제목도 쓰시고 날짜도 쓰시고. 근데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사랑받는 정치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말년에 그렇게 행복하진 않으셨잖아요. 특히 아들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하면서 뭐 책에 스스로 표현하시기로는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써놓고 되게 뭐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후에 이명박 정부까지 굉장히 좀 자신의 정치적 유산들이 이렇게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권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남긴 이야기를 이렇게 글씨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 스크랩을 보면서 참 사랑받는 정치인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저도 다시 느꼈고,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동네 아저씨들이 김대중을 욕하고 대학생이 되고 나니 대학교 선배들이 다 김대중을 욕하고 김대중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오히려 그 시간이 좀 더 지난 뒤에야
아 이런 것도 김대중 때 시작한 거야라는 걸 하나하나 알면서 다시 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서전을 읽고 나서는 확실히 아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기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에게는 김대중만큼 하느냐, 김대중보다 더 잘하느냐, 김대중만큼 사랑받느냐, 김대중보다 더 사랑받느냐 하는 것들이 그 대통령들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 우리 현대사에, 그리고 뭐 저랑 이렇게 또 같이 짧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우리에게 존재했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참 따라 읽을 만한 인생의 이야기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같은 인간들 보면 이제 정치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김대중은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 만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반대 사람들 요즘엔 토론을 아예 안 하는데 저는 이제 김대중 하면은 보통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보다 저도 오늘도 김대중을 뭐라고 부를까? 김대중을 부를까? 너무 버릇이 없고 대통령으로 하기에는 제가 또 대통령 할 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선생님이라고 하긴 그렇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이었고 그때 막 IMF가 몰아치면서 캠퍼스에 친구들이 다 없어지고 다 영어학원으로 가버리고 네, 막 이럴 때 저도 입학해갖고 학교 생활이 굉장히 심심했거든요. 선배들도 다 군대 가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정예고제가 도입되면서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팠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 대통령이다 많이 생각했는데 좀 전에 이제 호칭 관련해서 고민했다는 게 이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직업이 선생님인 사람 말고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김대중은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여러 사람들한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스크랩 하신 분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 저희 동네 후보 한 분이 호남 향후의 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그 친구도 이제 그 후보도 선생님 그 어른한테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오 하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한테 선생님은 한 분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존경을 하시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사랑받는 사람 그런 지도자 같은 대통령이 얼마나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시대를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시대를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밀고 나가면서 사는구나. 겁도 없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구나. 책은 좀 두꺼워서 힘들었지만 그런 걸 좀 알아낼 수 있었던. 네. 저는 책을 정말 잘 골랐다. 첫 번째 책으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너무 자화자찬.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하루인데 아마 6.15 공동선언 있고 일주일이 됐나? 안 됐나? 아무튼 그때였어요. 그 롯데호텔 앞에 갔던 날인데 롯데호텔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침탈을 당해요. 농성 중에. 네, 옥상 그 꼭대기층인가 어디에서 농성을 하다가 경찰이 이제 들어와서 연행에 가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갖고 규탄 집회에서 저는 경찰한테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뭘 했느냐? 6.15 공동선언 환영 집회를 가요. 자아분열이죠. 그렇죠. 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로 뭐 가다가 대자보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한쪽은 6.15 공동선언과 뭐 저거 엄청 막 환영하는. 이런 걸 써놓고 왼쪽에는 신자유주의 정권 김대중 정부를 규탄한다고 써놨는데 명의가 같은 데인 거야. 총학생인 거죠. 이들은 둘 다 맞는 말이죠. 무엇인가? 그때 이제 저랑 좀 생각을 달리하던 친구가 야 이게 니네 입장이냐? 그렇지. 그렇긴 한데 왜? 그랬더니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에 혹은 한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튼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 축으로는 그 변곡점 1997년이라는 IMF 이후 시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를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살아온 삶 자체가 한국 현대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체제를 또 시작해버린 사람이기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전 시대의 과제와 그것을 성취한 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다룬 거죠. 왜냐면 자서전이니까 뭐 난 이걸 못했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성찰도 있어서 그건 좀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신자유주의자라는 호칭에 대한 반성도 들어있죠. 들어있죠. 사람들 나를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나올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시대로 좀 연구해 봐야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은 그래서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 명이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두 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짚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콘텐츠는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끼리만 신나게 이렇게 떠들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이런 사실은 얘기를 좀 듣고 책을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사실 책을 읽지 않아도 이 내용으로도 꽤 생각할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21세기의 인물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과 좌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운명이다라는 자서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쓰지 않은 자서전이죠. 이게 더 유명한데 저는 약간 그거를 다룰까 하다가 다 쓰지 못한 회고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대통령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 서사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가 남겼고 그가 시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다음 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회고록 성공과 좌절을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면서 우리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인사를 우리끼리 인사를 해야 돼요? 이쪽 보고 인사하면 되나요? 저쪽 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